안녕하세요. 고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선가이자 강철화로로 불렸던 앤드루 카네기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값진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난한 이민자 소년이 어떻게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성공 비결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영상 끝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에 큰 영감을 줄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할 겁니다. 앤드루 카네기라는 이름 앞에는 늘 불굴의 의지와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따라붙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소년이었지만 그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가족의 기둥이 되었고 회사의 기둥이 되었으며 마침내는 사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2007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역대 세계 부자 순위에서 존 디 록펠러와 만사 무사에 이어 3위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그는 가난했던 시절에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일에 매진했고 끊임없이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멈추지 않아 모두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부를 이룬 후에도 그는 소박함을 잃지 않았고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며 복지기금을 만드는 등 존경받는 기업가로 남았습니다. 그는 JP 모건 금융그룹에 자신의 철강 회사를 매각하며 성공의 정점에서 스스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90% 이상을 사회에 환원했죠. 학교와 도서관을 짓고 다양한 복지재단을 설립하며 지식의 빛을 널리 퍼뜨리고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것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떠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동기이다 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당시 전 세계 보유층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위대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고인의 지혜에서는 그가 역경을 딛고 성공을 이룬 후 위대한 자선가로 거듭나기까지의 일생에서 얻을 수 있는 15가지의 위대한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좋은 선물과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가 남긴 15가지 성공의 교훈. 앤드루 카네기 1835년 11월 25일 출생, 1919년 8월 11일 사망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미국 기업가로 강철왕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는 19세기 말 미국 철강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주역이자 역사상 3번째로 부유했던 인물입니다.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던펌린에서 태어나 1848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의 첫 직장은 방직 공장에서 실을 감는 일이었죠. 이후 전보 배달원, 펜실베이니아 철도 배사의 총지배인을 거쳐 마침내 자신의 철강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훗날 그의 회사는 다른 여러 철강 회사들과 합병하여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철강 기업 중 하나인 US 스틸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철강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카네기는 금융과 사회활동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그의 열정은 뉴욕 카네기 재단,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워싱턴 카네기 연구소, 카네기 멜런 대학교, 그리고 카네기 박물관 등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에 수많은 도서관과 학교를 지었고 은퇴한 직원들을 위한 연금기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포브스지에 따르면 그의 자산은 현재 가치로 약 2,983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역사상 존 디 록펠러와 만사무사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그는 1870년대 철강 산업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가 설립한 카네기 철강회사는 1890년대에 이르러 업계에서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901년 그는 자신의 회사를 JP 모건에게 당시 돈으로 약 4억 8천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그 후 남은 생애를 도서관 건립, 자선활동, 세계평화, 교육 및 과학연구와 같은 사회공헌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지런히 일하고 끊임없이 배워 기회를 잡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12살의 어린 나이에 카네기의 가족은 친척이 살고 있는 피츠버그에 비좁은 방 한 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카네기의 가족은 친척이 살고 있는 피츠버그에 비좁은 방 한 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카네기는 옷감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고 어머니는 구두를 수선하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어린 앤드류 역시 가족을 돕기 위해 방직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6일 하루 12시간씩 고된 노동을 하며 고작 1.2달러의 주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카네기는 뚜렷한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훗날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훗날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내 생애 첫 주급을 받았을 때만큼 큰 행복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의 성실한 일솜씨는 한 지역 제조업자의 눈에 띄었고 그는 증기 엔진을 가동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급은 2달러로 올랐지만 일은 온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힘들었죠.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 수학 실력을 키웠고 마침내 사무직 직원이 될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약 1년 후 지역 전신사무소의 관리자가 새로운 전보 배달원을 찾고 있었고 신뢰할 수 있고 성실한 청년으로 알려진 카네기가 그 자리를 맡게 되었죠. 일주일에 2.5달러를 받으며 그는 온종일 도시를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바로 이 경험 덕분에 그는 도시의 거의 모든 사업체와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절 카네기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보 배달원이었던 그는 진정한 전보 기사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면 밤늦게까지 모스부호를 배우고 아침에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전보 치는 연습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중요한 전보가 도착했는데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카네기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그 전보를 받고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는 2배의 월급을 받는 정식 전보 기사로 승진하게 됩니다. 훗날 그는 이 첫 번째 성공담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미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카네기의 상사는 그를 사무실 최고의 배달원이라 칭찬하며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 찬 그 순간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네기는 정식 직원으로 승진한 전임자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전보 소리에 익숙해지려 노력했던 덕분에 카네기는 다른 기사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 마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는 직접 파견되어 전신선을 복구하는 중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훗날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사의 회장이 되는 스콧 부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고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까지 거론되게 됩니다. 두 번째, 독서에 대한 뜨거운 열정. 어린 시절부터 앤드류 카네기는 보기 드문 독서광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그가 틈만 나면 책을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책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카네기는 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가가 빌리거나 때로는 책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앤드류의 집에 가봤다면 가난한 소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풍부한 서재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훗날 크게 성공한 카네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이행은 책을 통한 자습과 독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말처럼 그는 책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어릴 적 그는 제임스 앤더슨 대령이 세운 공공도서관을 부지런히 드나들며 무료로 책을 읽었습니다. 바로 이때 읽은 책들이 훗날 그를 성공으로 이끈 지식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는 그가 훗날 도서관과 교육 분야에 막대한 자선기금을 기부하는데 큰 영감과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 철도산업과의 운명적인 만남. 카네기가 18살이 되던 해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훗날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사의 회장이 되는 토머스 A. 스콧이 이 젊고 유망한 청년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에게 개인 비서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카네기는 철도 산업과 사업 전반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쌓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월급은 $35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후 카네기는 감독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스콧과 함께 일하며 그는 투자에 대해 배웠고 새로운 사업의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때는 바로 철도 산업이 미국에서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로 떠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철로, 철강, 교량 등 철도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투자는 그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철도 산업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자신만의 사업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1년 앤드류는 군용철도의 총책임자로 임명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네 번째, 동물적인 사업 감각과 과감한 결단력. 카네기의 자소전에 따르면 그의 첫 번째 투자 기회는 스콧 부장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스콧은 그에게 애덤스 익스프레스라는 회사의 주식 10주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원래 애덤스빌의 한 영무원이 가지고 있던 이 주식의 가격은 $500에 거래 비용 $100가 더해진 금액이었습니다. 뛰어난 직감과 강한 결단력을 가진 카네기는 위대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집을 담보 잡아 $500를 마련했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이 주식을 수만 달러에 되팔았습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위대한 사업가로서의 경력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철도 산업과 더불어 석유 시추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그 사실을 간파하고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석유 시추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유정을 뚫기 위해 선택한 장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앤드류 카네기는 갑자기 한 농부 가족의 땅을 무려 $40,000라는 거금을 주고 사들입니다. 카네기는 언젠가 석유 회사가 이 땅에 눈독을 들일 것이라는 꽤나 대담하고 위험한 계상을 감행했던 것이죠. 이것이 카네기의 행운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의 놀라운 선견지명이었는지는 몰라도 그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불과 1년 후 그 땅은 $10,000,000의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그 가격이 무려 $500,000,000까지 치솟았죠. 이렇듯 그의 타고난 사업가적 재능과 사업 기회에 대한 경이로운 감각은 앤드류 카네기를 일찌감치 백만장자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철도 산업에 투자하여 즉시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다섯째, 제철, 주철, 코크스 본장에 투자하다. 전쟁 시기에는 늘어나는 공업설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철강 제품에 대한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철도 산업의 투자자였던 앤드류 카네기는 선박 건조와 철도 레일에 필요한 철강 소비량이 엄청나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과거의 목조다리들은 고작 서너량의 화물차를 끄는 기차의 무게조차 더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낡은 목조다리를 철교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철도가 있거나 철도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곳이라면 어디든 반드시 철교가 필요했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카네기는 미국 전역에 거대한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철이 바로 미국의 미래를 책임질 건설 자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1870년 드디어 철강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때마침 의회에서 수입 철강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것도 그의 결심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자신이 축적한 모든 투자 자본을 쏟아부어 제철소를 열었습니다. 그는 철도 합작 회사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오직 제철소 건설에만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후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여 1887년경에는 하루에 약 2,000톤의 금속을 생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회사는 세계 최대의 강철 레일, 코크스, 주철 생산업체로 우뚝 섰습니다. 1888년 앤드류는 그의 경쟁사였던 홈스테드 제강소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1892년 그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자회사를 카네기 철강 회사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여섯째, 수많은 소규모 회사를 인수하며 미국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다. 산업화가 빠르게 발전할수록 철강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졌고 앤드류 카네기의 철강 회사는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순항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끊임없이 자신의 제철소를 확장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수많은 소규모 제철소와 관련 회사들이 앤드류 카네기에게 인수되어 생산 기술을 현대화하고 규모를 키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강철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특정 산업 하나가 침체되더라도 그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막강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듀케인 제강소, 루시 용광로, 허먼 프리게 회사 등 수많은 소규모 회사들을 차례로 사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카네기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1892년이 되자 미국은 마침내 영국의 철강 생산량을 넘어섰고 그 생산량의 75% 이상을 앤드류 카네기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향후 10년 동안 카네기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철강 산업에 바쳤습니다. 카네기 철강 회사에서 그가 이룬 업적은 미국 철강 생산의 혁명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카네기는 전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더 쉽고 더 빠르며 더 높은 생산성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1897년 카네기는 스코틀랜드로 건너가 스키보 성을 사들였습니다. 그는 이 저택을 지상의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일곱째, 성공의 정점에서 멈추다. 1889년 앤드류 카네기의 카네기 철강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였습니다. 1900년에는 카네기 철강 회사 하나가 영국 전체보다 더 많은 강철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1901년 카네기는 회사를 당시 약 4억 8천만 달러에 매각합니다. 이 금액은 당시 미국 GDP의 2.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으며 금융계의 전설 JP 모건이 소유한 US 스틸 코퍼레이션에 회사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이 돈을 2014년 미국 GDP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약 3,72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65세의 나이에 그는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빛나는 사업을 그만두고 싶었는지에 대해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책 부의 복음이 출판된 후 저는 제가 책에 쓴 원칙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부를 축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재산을 모으는 것을 멈추고 더 어렵고 진지한 임무, 즉 제가 가진 부를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의 연간 수익은 최소 4천만 달러에 달했고 미래의 수익 전망은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1900년 뉴욕에서 출판된 앤드류 카네기의 저서 부의 복음은 1886년에서 1899년 사이에 그가 당시 유명했던 여러 잡지와 신문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 엮은 책입니다. 8. 삶의 가치관. 부유한 상태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업을 매각한 후 남은 인생의 열정을 오롯이 자선 활동에 쏟아부었죠. 카네기는 특히 교육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에 3,000개가 넘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을 위한 연금기금을 아낌없이 기부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자선 활동을 통해 2,800개 이상의 도서관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가 도서관에 기부한 금액은 총 6천만 달러, 교육 분야에는 7,800만 달러에 달했으며 교사들에게는 약 7,000대의 피아노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가 임종을 맞이하던 순간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을 울립니다.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이 미처 다 기부하지 못한 3천만 달러다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1919년 8월 11일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유언에 따라 남은 3천만 달러 전액은 여러 기금과 자선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카네기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지만 그는 딸에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금액과 집 한 채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결국 딸은 그 집을 팔아야 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살아생전 늘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1868년 그의 나이 33세에 연수입이 5만 달러에 달했을 때 그는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숭배해야 하지만 부를 숭배하는 것은 가장 끔찍한 우상 숭배 중 하나다. 편지 말미에는 그는 스스로에게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가난한 계층의 교육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헌신하라고 다짐했습니다. 1889년에 발표한 에세이 부의 복음에서 카네기는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를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관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남기고 죽는 사람은 그 누구의 애도도 존경도 찬사도 받지 못할 것이다. 부유한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죽음이다. 카네기는 부자들이 이러한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살아있을 때부터 자선 활동을 시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는 결코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분야, 바로 교육에 투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BBC에서 제작한 카네기 다큐멘터리에서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카네기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명확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도록 영감을 주었죠. 브라운은 영국과 미국의 부유층 기부액이 모두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늘날의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이 카네기의 삶을 거울 삼아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철왕이 말했듯이 당신이 처음 본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떠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부의 복음에 실린 카네기의 메모 중 일부입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신적 영양이 부족하여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백만장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반대로 저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소위 가난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이 백만장자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풍요로움에 흠뻑 취해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몸을 배불리 채우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오직 돈만 소유했을 뿐 다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계층만큼 비참하게 가난한 계층은 없습니다. 돈은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위한 유용한 노예일 뿐입니다. 저의 소망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향합니다. 저는 노동자들의 삶에 달콤한 향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모든 것, 즉 정신적인 깨달음과 영혼의 기쁨을 위해 기여하고 싶습니다. 파리에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부를 가장 고귀하게 사용하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9. 일에 대한 관점.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와 능력의 25%만을 일에 쏟는다. 세상은 자신의 능력의 50%를 바치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자신의 일에 100%의 에너지를 헌신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정상에 우뚝 서게 된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일에 100%의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며 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 노력했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성실함 덕분에 그는 직장에서 승진할 기회를 얻었고 부유한 고용주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 사람을 대하는 지혜. 카네기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저는 증기기관의 원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기계, 바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카네기는 훌륭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인재들을 어떻게 한데 모아야 하는지 아는 통찰력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그들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방책이라고 굳게 믿었죠. 카네기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선한 행동도 결코 헛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제가 잊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제가 과거에 베풀었던 아주 작은 관심들을 기억하고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카네기는 사업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파트너들과 우정을 쌓는 것 외에도 직원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그들의 불만을 경청함으로써 수많은 파업을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카네기는 항상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으며 그들이 일을 훌륭하게 해냈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상으로 주곤 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의 철강 산업에 대한 비전은 사람을 알아보는 그의 섬세한 능력과 결코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업적 수완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죠. 바로 그 점이 수많은 인재들을 그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최고의 경영 간부들, 뛰어난 엔지니어들,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죠. 말 그대로 그의 군단은 그야말로 최정의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사업 기회에 민첩했던 만큼 사람을 알아보는 눈 또한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수많은 인재를 발견하고 중용했습니다.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파격적으로 승진했으며 카네기 제국의 총괄 사장이었던 찰스 M. 슈와브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1번째 지혜, 철강 생산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 그 분야의 대가가 되라. 앤드루 카네기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분야에서든 탁월한 성공을 거두는 올바른 길은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에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돈을 버는데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일찌감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철강 생산에 집중해서 이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앤드루 카네기는 직접 유럽으로 건너가 철강 생산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철강 산업의 모든 장점과 단점을 수집하고 꼼꼼하게 분석했죠. 그리고 마침내 철강 분야에 대규모로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철강 생산에 관한 최신 기술과 특허들을 사들여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모든 자본과 정신을 오직 고품질의 철강을 생산하는 데에만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사업 활동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죠. 앤드루 카네기는 오직 철강 그리고 또 철강에만 집중했습니다. 12번째 지혜, 항상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라. 1868년 앤드루 카네기의 철강 공장이 탄생했습니다. 처음부터 카네기는 교량 건설과 철도 산업에 공급할 최고급 강철 제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제강로는 20m가 넘는 높이로 지어졌는데 이는 당시 가장 높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강철은 당대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았죠. 특히 불순물이 적고 품질이 뛰어나 레일의 시명을 획기적으로 늘려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철도 레일을 만들기 위해 그의 강철을 사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는 만들어내는 족족 팔려나가는 통에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려야만 했습니다. 사업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지녔지만 기술적으로도 매우 총명했던 앤드류 카네기는 항상 제품의 품질을 높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가 직접 철강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발명과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제강용 용광로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는 거의 최초로 그것을 즉시 도입한 사람이었습니다. 13번째 지혜, 탁월한 비용 관리로 원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높여라. 앤드류 카네기는 새로운 사업 기회에 극도로 민감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산업 경영자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의 품질만 좋아서는 안 되겠죠. 그의 철강 회사에서 보여준 경이로운 노동 생산성 또한 성공의 핵심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관리 회계에 대한 지식과 뛰어난 종합 능력을 바탕으로 앤드류 카네기는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 원가를 낮추기 위해 어떤 요소를 줄여야 하는지를 날카롭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품질의 강철 1톤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앤드류 카네기의 공장에서는 경쟁사들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드류 카네기의 철강이 시장을 압도하고 빠르게 확장해 나간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원자재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철광석 광산을 미리 사들이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14번째 지혜, 뛰어난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에게서 배워라. 카네기의 주변에는 JP 모건, 마크 트웨인, 시오도어 루스벨트와 같은 부유하고 유명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과실을 위해 그들과 어울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독특한 통찰력과 경험에서 직접 배우기 위함이었죠. 그는 일생 동안 돈뿐만 아니라 지식과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독서와 배움을 통해 얻는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지니며 진정으로 열린 삶이 바로 좋은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돈만 쫓는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5. 노동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지혜. 공장을 운영하면서 카네기 역시 노동 분쟁과 파업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친절한 대우와 공정한 분배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노동자들을 정중하게 대했고 아무리 바빠도 짬을 내어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체결된 고용계약의 역할과 효력을 능숙하게 설명하는 한편 최저임금과 제품 원가에 연동되는 변동임금제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방식은 노동자와 고용주가 위험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게 함으로써 훗날 많은 노동 분쟁의 해결책이 되었죠. 실제로 이 덕분에 그는 자신의 용광로 공장에서 발생했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 노동자들의 문제가 항상 임금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는 불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자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그들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노동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임금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니었죠. 그들을 더 깊이 알수록 그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덕목이 있었는데 고용주에게 매우 솔직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더욱더 솔직했다는 점입니다. 카네기는 항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회사에도 이익이 되면서 노동자들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지급 방식을 2주에서 월급제로 바꾸고 직원들에게 원가로 식료품을 파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며 직원들이 회사에 저축을 하면 이자를 지급해주기도 했죠. 이 저축액은 사업자금과 철저히 분리되어 직원들이 집을 짓고 싶을 때 대출해주는 신용기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심 어린 행동들은 직원들이 회사에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만들었고 결국 생산성 향상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훗날 카네기는 앤드루 카네기 지원기금을 설립하여 노동자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진심에 감동한 대장장이, 아변공, 전기기술자 등 홈스테드 제철소의 노동자들이 그에게 보낸 감사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홈스테드 제철소 노동자 일동은 지난달 앤드류 카네기 지원기금을 설립해 주신 회장님의 관대함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는 이 기금의 운영 보고서를 받아보았고 회장님께서 항상 저희 노동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관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앤드류 카네기 지원기금이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복지를 가져다주는 위원회라고 믿습니다. 저희 각자는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이들이 이 기금을 통해 삶의 희망과 믿음의 빛을 보게 되었음을 느낍니다. 오늘 저희 고인의 지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카네기의 삶에서 어떤 점을 가장 인상 깊게 보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고인의 지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고인의 지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